32살 며느리 수지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간 혼자 돌보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죠. 남편은 3개월 해외 출장을 떠났고 수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시어머니가 또다시 집을 나가려고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깰까봐 전전긍긍하던 수진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진은 잠든 시어머니를 두고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저지른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녀에게 어떤 천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평범한 며느리 수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32살의 수진은 결혼 8년 차로 회사원인 남편 민호와 함께 시어머니 김옥분 여사를 모시고 살고 있었죠.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김옥분 여사는 70세의 단아한 할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했던 분답게 말씀도 차분하고 교양 있게 하셨죠. 수진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명절 때도 다른 집처럼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시키지 않고 오히려 수진이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하는 정도였죠. 수지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동네 슈퍼에 가셨다가 집을 찾지 못해서 3시간 동안 헤매신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찾을 수 있었지만 수지는 그때부터 불안감을 느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스레인지 사고였습니다. 김옥분 여사가 라면을 끓이시다가 깜빡하고 외출을 하신 거예요. 수진이 회사에서 퇴근해 보니 집안이 연기로 가득했고 라면, 물은 모두 증발해서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 민호와 상의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김옥분 여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짐이 되어서 죄송하다고요. 수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민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민호는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많았어요. 시어머니 돌봄은 자연스럽게 수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김옥분 여사도 아직 혼자서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점점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실 때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집이 걱정되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하나둘씩 취소해야 했습니다.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의 복용약을 챙겨드리고 점심 도시락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함께 시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확인했죠. 밤에는 시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지켜봐야 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가 수면 패턴의 변화였거든요. 김옥분 여사는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시곤 했습니다. 수지는 점차 지쳐갔어요. 육체적인 피로도 문제였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불평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퇴근 후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영화를 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사소한 일상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수지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돌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점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결국 수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주 조퇴를 하게 되면서 상사로부터 눈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수진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했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직장을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김옥분 여사의 치매는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건망증 수준을 넘어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가장 힘든 것은 밤낮이 바뀌는 현상이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낮에는 계속 졸리워하시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활기를 찾으셨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죽은 남편을 찾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밤마다 잠을 설쳐야 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김옥분 여사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시더니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수진이 여기가 집이라고 설명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수진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며 경계하셨죠. 그날부터 김옥분 여사는 수진을 며느리로 인식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음식을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억을 못 하셨어요. 30분 전에 식사를 끝내놓고도 배가 고프다며 또 달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있다가 수진이 억지로 먹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가장 무서웠던 건 가스레인지와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회사에서 급히 집에 돌아와 보니 김옥분 여사가 가스레인지에 빈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하셨더라고요. 집안이 연기로 자욱했고 냄비는 새까맣게 타서 바닥이 뚫릴 뻔했습니다. 그 후부터 수지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출근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김옥분 여사의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온화하고 차분하셨던 분인데 짜증을 잘 내시고 의심이 많아지셨어요. 수진이 물건을 치웠다며 도둑이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음식에 독을 탔다며 드시길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시어머니를 돌보고 몇 시간 잠들었다가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졸음을 참기 어려웠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는 수진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시어머니 때문에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친구들은 처음엔 이해해줬지만 점점 연락을 덜 하게 되었어요. 수지는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민호의 무관심이었어요. 수진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어요. 수진이 화를 내면 민호는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왜 해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옥분 여사가 갑자기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새벽 1시에 옷을 입고 현관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수진이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 시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시집 온 지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말이에요. 수진이 말려도 듣지 않으시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때 민호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걸 보고는 시끄럽다며 화를 냈어요. 수지는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민호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좋은 요양원은 대기자가 많아서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매일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검색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민호에게 3개월간의 해외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호는 미안하다며 3개월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요양원을 구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지는 절망적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출장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수지는 그동안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거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거든요. 민호가 해외 출장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24시간 내내 김옥분 여사를 혼자서 돌봐야 했거든요. 민호가 있을 때는 그래도 주말이라도 잠깐씩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김옥분 여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밤에는 거의 잠을 주무시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시거나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수지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연발되었고 상사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힘든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김옥분 여사를 깨우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밤새 돌아다니시느라 새벽 5시에야 잠드신 김옥분 여사는 일어나기를 거부하셨어요. 수진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셔서 결국 그냥 두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김옥분 여사가 걱정되어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셔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퇴근 후 급히 집으로 돌아가 보니 김옥분 여사는 아직도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급히 죽을 끓여서 드시게 했지만 김옥분 여사는 이게 뭐냐며 먹기를 거부하셨어요. 수진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몇 숟가락 먹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김옥분 여사는 또다시 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진이 여기가 집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진을 도둑이라며
경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김옥분 여사가 잠시 조용해지셨어요. 수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경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김옥분 여사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계셨어요. 수진이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김옥분 여사는 더욱 흥분하셨습니다.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이 깰까봐 걱정된 수진은 어떻게든 김옥분 여사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옥분 여사는 수진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을 가두려고 한다며 더욱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셨어요.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도둑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30분 정도 지나서야 김옥분 여사가 지쳐서 조용해지셨어요.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어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 절망, 죄책감, 외로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라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쁘다고 여겼지만 점점 그 생각이 강해졌어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치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경 김옥분 여사가 깊이 잠드신 것을 확인한 후 수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야 수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아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수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행 KTX표를 끊었어요.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수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집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김옥분 여사는 며느리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치매로 인해 시간 감각이 없으신 김옥분 여사는 수진이 잠깐 나갔다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첫날 밤 김옥분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을 돌아다니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말리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냉장고를 뒤져보셨지만 제대로 된 음식은 없었어요. 우유 한 팩과 빵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그것들로 허기를 달래셨어요. 둘째 날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계셨고 씻지도 못하신 상태였어요. 화장실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집안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김옥분 여사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어요. 다행히 셋째 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수진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며칠째 조용했거든요. 아주머니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어요. 김옥분 여사는 문 너머로 도와달라고 중얼거리기만 하셨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경찰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김옥분 여사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수진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어요. 집에서 찾은 연락처를 통해 해외에 있는 민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은 민호는 즉시 귀국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 응급 상황을 알리고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한 민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만에 김옥분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흐릿하고 민호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의사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민호는 아내 수진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수진의 친정에도 연락해봤지만 부모님도 수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냈어요. 하지만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여서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웠습니다. 민호는 혼자서 김옥분 여사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를 돌보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수진에게 맡겨뒀었거든요. 김옥분 여사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정신적인 상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민호를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의사는 민호에게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집에서 혼자 돌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급한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요양원 한 곳에서 긴급히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김옥분 여사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 민호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민호를 알아보지 못하셨고 왜 자신을 이런 곳에 데려왔냐며 울고 계셨어요. 민호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금방 데리러 올 거라고 잠깐만 여기서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옥분 여사는 그제서야 조금 진정하셨지만 계속 며느리를 찾으셨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에 민호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자신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아내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텅 빈 집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집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수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수소문했어요. 수진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수진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민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수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요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옥분 여사가 계속 며느리를 찾으면서 불안해하신다고 했어요. 언제쯤 며느리가 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민호는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상사로부터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수지는 친정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치매 때문에 집을 나가셨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찾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찾아야 한다며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수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수지는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꼈어요. 밤에 푹 잠을 잘 수 있었고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김옥분 여사가 혼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걱정되었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남편 민호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으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문자 메시지로는 계속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요양원에 모셨다는 소식도 문자로 전해 들었어요. 수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점점 수진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실종되었다면서 왜 이렇게 침착한지 의아해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찾고 있다고 했는데 왜 남편은 연락도 안 하고 수진 혼자만 친정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수진은 거짓말을 이어가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경찰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고 있고 자신은 혹시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오실까봐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진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거든요. 어머니는 수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아무 일 없냐고, 혹시 숨기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의 정신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식욕도 없어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수진의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지만 수진은 거절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더욱 위축되었어요. 자신만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수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밖에 나가자고 해도 나가기 싫다며 거절했어요. 그런 수진을 보며 부모님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서 수진은 더욱 괴로워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 요양원에서 며느리를 찾고 계신다는 소식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수지는 매일 후회하면서도 그 후회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숨어 있고 싶었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수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지낸 지 2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고 있던 중 치매 안심센터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치매라는 단어만 봐도 김옥분 여사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자원봉사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수진을 보더니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치매 환자 가족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박순자 씨였어요. 이분은 10년 전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다가 세상을 떠나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박순자 씨는 수진의 표정을 보더니 힘든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할머니의 계속된 관심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로 인해 힘들었다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수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남편을 돌봐야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의 다음 말이 수진의 마음을 울렸어요. 나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치매에 걸린 사람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기억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다고 했어요. 박순자 씨는 수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소중한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움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수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어도 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수지는 박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김옥분 여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박순자 씨는 수진에게 치매 안심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돌봄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순자 씨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수지는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에는
민호로부터 온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니 민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민호가 받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수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 있었냐며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수진에게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처음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수 있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의 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있으면서 겪었을 일들을 생각하니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했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민호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내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자신은 회피했다고 반성했어요. 이제부터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시어머니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시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다행이라며 안도하셨지만 여전히 수진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수진을 민호가 마중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김옥분 여사가 응급실에 실려간 일, 요양원에 모신 일 등을 말했습니다. 수지는 들을수록 죄책감이 커졌어요.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김옥분 여사가 계시지 않으니 집이 너무 적막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그분의 물건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민호와 함께 요양원에 김옥분 여사를 뵈러 갔습니다. 수지는 가는 내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화를 내시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김옥분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수진의 모습을 보자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치매로 인해 수진이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어디 갔었냐며 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었는지 자책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다시 느꼈어요. 요양원 간병사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김옥분 여사가 며느리 이야기를 매일 하셨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진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수진은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돌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도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진이 깨달은 진정한 천벌은 다른 사람이 내린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2개월 동안 수지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은 수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박순자 씨의 말씀대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수진과 민호는 김옥분 여사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 의사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김옥분 여사의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호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민호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했어요. 재택근무도 늘리고 출장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치매 안심센터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박순자 씨가 알려준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도 이용하기로 했어요. 낮 시간 동안 김옥분 여사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김옥분 여사를 집으로 모셔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집에 온 것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비록 이곳이 자신의 집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편안해 하셨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김옥분 여사는 수진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다고 착한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전혀 착하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주고 계셨어요.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조건 없이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제 수진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돌봄을 짐이나 의무가 아닌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김옥분 여사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예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진 혼자가 아니라 민호와 함께였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김옥분 여사를 돌봐주시는 동안 수지는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에 집안일도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민호도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했어요.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수진이 쉴 수 있도록 자신이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 갔어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올바른 방법들을 배웠어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돌보는 사람도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김옥분 여사의 상태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편안해 하셨고 수진과 민호를 보면 미소를 지으셨어요. 비록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옥분 여사가 수진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자신 같은 할머니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박순자 씨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박순자 씨는 수진이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진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옥분 여사와 함께 옛 사진을 보기도 하고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려드리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냥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옥분 여사의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대화하기는 어려워졌고 일상생활 능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수진과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힘든 순간들도 많지만 그 안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진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김옥분 여사가 밤에 잠들지 못하실 때도 있고 갑자기 불안해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치매 환자 가족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열리는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가족들을 격려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다. 민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수진과도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욱 단단해진 것입니다. 김옥분 여사도 비록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며 평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예전 기억이 되살아날 때면 수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은 가슴이 뭉클해져요. 수진이 깨달은 것은 진정한 천벌이란 남이 내리는 처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천벌은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성숙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누구나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다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서로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